네, 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크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오늘의 뉴스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의 ICBM 발사로 정치권이 비판과 또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여 차례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북한의 이렇게 계속된 도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미사일 여러 차례 발사를 했지만 일반 레드라인을 넘는 그러한 이제 행동을 이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파장이 큰 거죠. 굳이 이제 의도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보자면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순위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미국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미국 본토에다가 이 핵의 운반 수단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ICBM 발사 시험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원래도 좀 가까운 사이였겠지만 외교적으로 좀 상당히 밀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이 러시아와 같은 편에 이제 서는 것으로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같은 편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면 북한이 이런 ICBM 시험을 발사를 했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더 이제 파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쨌든 같은 편이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ICBM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정권 교체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쭉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어떤 관계하고 함께 이제 어떤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동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연속성이 어쨌든 지금 단절돼야만 하는 그런 또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미사일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핵 능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틈이 지금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주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ICBM 도발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폐기가 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남북 관계가 2018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남북 관계도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 2017년의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 그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남북 관계가 또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뭐 미사일 발사 시험하고 핵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사일 발사 시험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종의 이제 대응을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력 시위했다고 그렇게 표현해 달라라고 직접 이제 요구할 정도로 우리가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기가 2018년에 들어서 이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어떤 회담이라든지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바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ICBM 시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어졌던 건데 그걸 지금 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이제 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 지금 무위로 돌아가고 다시 상황이 2017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이게 또 이 한반도라는 어떤 공간으로 압축해 보면 이제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미국이라든가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공간으로 확대를 해보면 사실 2018년부터의 그런 어떤 정세 조성이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등장하고 또 완전히 이제 좀 별개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남북 관계 변화라는 것은 좀 거시적으로 볼 때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 이제 새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앞으로 펼쳐 나갈 것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그동안 이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어떤 이제 북한이 뭔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 완화라든가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이런 통일부의 폐지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또 약간 온건한 메시지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쨌든 남북관계 당사자 입장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고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대화를 안 할 수만은 없는 처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과거의 이명박 정권인데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이 비핵 개방 3천이라고 부르는 그 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명시적인 어떤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경제협력 없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진입을 하면 그러면 전폭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틀이었는데 그 틀에 의해서 북한이 별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정상회담을 이제 좀 하기 위한 협의에 접촉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대화를 이제 외면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새로운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좋은 것만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대화를 위한 어떤 창의적인 해법 이런 것들은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을 했었던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해서 지금 대화 위주의 남북 관계 개선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뭐 대화만 그 요구하고 또 북한의 약속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지적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추가 제재를 이제 얘기한 상황이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라든가 이런 틀에 의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제 북한에 가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새로운 정부에게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제재에 반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공동의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것인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그래서 이 국면이 좀 여러모로 변화의 어떤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몇 년 후에는 그 순간까지도 그러한 어떤 이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좀 냉각기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필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을 경우까지 상정해 가지고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짜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이미 뭐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상대해줘야 한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글쎄요. 이 제재 해제를 북한이 제일 크게 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제재 해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강대강으로 맞붙게 되면은 결국은 글쎄요 어떤 것이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출구를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좀 비전통적인 어떤 해법을 선호하는 그런 이 어떤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탑다운의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지도자들끼리 이제 합의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제재 구도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대결 구도 자체가 조기에 뭐 정리된다거나 갑자기 이제 해빙이 찾아온다거나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구도는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구도가 이제 좀 일단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북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핵을 지금 당장 포기한다거나 뭐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는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구도가 좀 한 차례 지나고 나서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문제 좀 정리되고 그다음에 이란과의 핵합의나 이런 것들 진전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 동아시아 문제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 국면이 올 것인데
그때 주변국들하고 협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이벤트 중심 그리고 어떤 뭐 회담 중심 이런 해법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변수를 창출해내는 것이 또 대북 정책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보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말이죠. 결국은 또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지금 안보 상황을 또 연결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ICBM 발사로 인해서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 계획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당장 윤석열 당선인의 측의 반응은 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집무실 이전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국방부로 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라고 한 어떤 취지가 이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이제 얘기한 게 아니고 뭐 국민들과 어떤 접촉면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민간 합동의 어떤 통치 구조를 이제 만든다든지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논의 구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가지고 이제 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용산 집무실 이전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좀 제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주장은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좀 우려가 됐던 게 4월 달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한미 군사훈련도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뭐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김일성 생일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ICBM 시험 발사를 이제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맞춰서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진단도 있었는데 아마 또 할 거예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대응이 나올 때 뭔가 기민한 어떤 그런 대응 그리고 어떤 이 대안모색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시점에 국방부라든가 합참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다든지 또 청와대가 이 공간을 옮기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국민적인 우려가 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는 그러한 안보 공백은 없다. 합참이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있고 4월 달에도 있고 그다음에 합참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일정과 관련돼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지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열리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새벽잠 설치는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은 그냥 그 당시에 정상회담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의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정치권에서도 역시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회동이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사 문제,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게 인사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추가로 뭐 예를 들면 장제원 이 당선인 비서실장 측과 이철희 정무수석 간에 추가적인 어떤 논의가 있다든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물밑 어떤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흐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이게 당선인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회담이 이루어지는 거냐 완전히 물 건너가고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회동이라는 거는 왜 필요한 거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뭐 백악관 서랍에 편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후임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메시지를 남기고 후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사실 그 편지에 이렇게 덕담 적은 게 뭐 후임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임 정권하고 후임 정권하고 대결적 구도로만 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협력하는 대통령끼리 협력하는 그런 구도도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안심을 시켜주는 어떤 효과인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이제 당선인하고 현재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지금 마치 뭔가 합의가 돼야 되고 이 합의가 도출돼야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동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와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좀 리셋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여러모로 이 지금 얼어붙어 버린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제일 그래도 지금 어쨌든 그러한 것을 활용하기에 좋은 변수라고 생각되는 게 물론 안보 문제에서는 이게 재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이 ICBM 도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비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기로 해서라도 당선이 나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 자체로 이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격이 되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결국 회동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앞으로의 향후 5년을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간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의 길을 찾아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은 글쎄 미국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뭐 인사권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면 문제가 있습니까?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은 전체 다 그 행사를 하고 싹 다 그 대통령이 바뀌면은 물갈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쨌든 신임 대통령과 지금 떠나는 대통령 간에 항상 있어 왔던 갈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두 사람이 그냥 덕담만 주고받기 위해서 만난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갈등은 갈등대로 풀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덕담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의 입장인데 그렇죠. 저는 그 덕담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인사 문제가 뭐 전혀 없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후임 정권하고 전임 정권하고의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럼북이라고 하는 앞으로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따라서 하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마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전임 정권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만 그것에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럼 인사라는 것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어떤 법적인 제도 또는 뭐 법 지금은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전임 정권이 그러면은 당선인이 이제 좀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법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모든 걸 그러한 법으로만 또 다 해결하겠습니까?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적 합의를 해나가는 어떤 전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전 정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사 문제라든가 뭐 인수위가 점령군이냐 뭐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임 대통령, 이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만나지 않은 사례는 80년 이후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현안이 있다 하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전 대통령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이게 현안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동 자체를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져올 어떤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고려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니겠죠. 어쨌든 뭐 앞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나긴 만날 텐데 가급적이면 좀 일찍 만나고 그리고 또 갈등 관계도 빨리 어떻게든 두 사람이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잘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떠한 언행이라든가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제 어제 나온 이제 얘기를 보면은 그러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이 판단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굳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공개로 전달을 한다든지 뭐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방식이 오히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험한 말 오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전에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제 안보 공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당선인과의 회동을 만들어가는 데는 적절치 않은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라는 것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봐야 될 것은 당선인이 향후 5년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렇게 모든 문제를 어떤 배후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를 이렇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감사위원은 임명 강행하였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배후의 논리로 계속 이해를 하고 반론을 펼치는 게 오히려 이제 갈등을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양쪽에서 갈등 수위를 낮추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당사자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